안녕하세요.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명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역사 특강을 맡게 됐는데 어, 기존에 저희가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일하기 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약 4년 동안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그때 했던 전시를 기반으로 이제 오늘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 동학농민혁명 관련해가지고 특강을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떠한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한국사 전공을 하긴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학위를 받은 건 아니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들을 그 유수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전개 과정 같은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제 직업이 학예사인 만큼 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했던 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제 그동안 몰랐던 어떤 뒷이야기라든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시를 했던 거를 같이 겸비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제가 준비했던 전시를 기반으로 여러분께 특강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로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1차 사료들은 다 토벌군 입장에서 기록한 기록물들이었고요. 농민군 입장에서 생산한 가장 유명한 기본적인 그 기록물이라고 하면 사발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발통문도 이제 그 낱장 자료로서 한 장의 고문서로 이제 남겨 있고 요게 이제 처음에는 국보급으로 이제 그 문화재 지정을 신청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후대에 약간 필사했던 어떤 그 의심 정황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국보까지는 되지 못하고 이제 지방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농민군들의 어떤 기록물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때 그 혼란한 조선 시대, 조선 사회에서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조선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세력이라든지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청나라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패권을 또 차지하고 싶은 제국주의 서양 국가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과 어떤 작업들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 서양인들의 시선은 어땠을지가 이 문제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제 요 기획을 했을 때 과연 아시아에서조차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져 있지 않은데 서양의 어떤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을까? 많은 이제 그 걱정과 우려를 함께 하면서 조사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서양인들의 어떤 기록물과 또는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양인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잠시 후 본론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아시아를 여행하고 이제 여행 견문록을 작성했던 여행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 그 열강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관심사가 서양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외교관이나 어떤 간첩 스파이들이 많이 조선 땅에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또 그런 외교관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그 연구자들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그리피스라든지 여러 이제 연구자들도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서학이라고 하죠. 크게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서양의 모든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봤을 때는 이제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천주교 선교사들 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많이 들어와서 이제 포교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어떤 그 인사들이, 서양의 인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남긴 어떤 저서들이나 기고문, 그다음에 사진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그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자료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이 정도로 많은 어떤 이제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좀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는 뭐 제 수명을 갈아 넣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기록들을 뽑아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심도 깊은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연구의 어떤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동학농민혁명의 다른 면들, 우리가 몰랐던 면들을 본격적으로 그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전시의 이 제목이고, 이게 이제 그 도로 표지로서 이제 만들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익숙한 문양이 이제 그 앵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문양이 이제 아르누보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때 1890년대에 서양에서 유행했던 어떤 그런 양식인데, 영어로 하면 뉴 아트라는 뜻이거든요. 덩굴 모양이었던 덩굴로 장식을 한 그러한 이제 문양인데,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했던 그 1890년대 그때 동시대에 유행했던 문양이라 이 문양을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봤을 때 처음 들어보는 평가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무장한 개혁자들이라든지 뭐 혁명가 집단이 되다, 뭐 이러한 문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인데, 첫 번째가 이제 여행가들이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장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출신의 여행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이사벨라 비숍이 아주 유명한 그 여행 작가였는데,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많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 또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한참 혼란스러웠던 동학농민혁명이 발생을 하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이사벨라 비숍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약 4차례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조선에 있는 여러 그 땅들을 직접 발로 밟아가면서 관련된 어떤 그때 당시 역사적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적 사건들까지 같이 이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느낌까지 적어둔 그런 여행 견문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숍이 이제 고종 황제나 고종 황제의 이제 그 아내인 명성황후 민비를 만난 기록도 보이고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뭐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러한 이제 번역 그 책으로서 많이 소개가 됐고 상당히 많은 버전의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일단 보시겠는데요. 요게 이제 본문에 실려 있는 비숍 일행의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비숍이 직접 촬영할 그 사진입니다. 말 타고 있고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쓰고 있는 요 사람이 역관이에요. 역관. 역관이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인을 넘어서서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갓을 쓰고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어떤 하인, 짐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사벨라 비숍이 사진기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조선의 모습을 많이 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일행까지도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 책의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좀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왕권의 확고한 충성을 고백하는 그들의 선언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 어딘가에 애국심의 맥박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농민들의 가슴속 뿐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조선 정부의 어떤 평가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동학 농민군들은 애국심에 의해서 어떤 본인의 욕심이나 어떤 물건을 뺏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아니라 애국심에 의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그러한 의식을 엿봤다는 게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다른 밀란보다는 중요한 운동이었으며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도 그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분도 뚜렷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지도자들을 반란자들이라기보다 차라리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서세 동점 시기로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를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밀란이 발생을 하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탐관 노래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밀란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동학농민혁명은 기존의 밀란과는 아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존의 밀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즉흥적이고 약간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세금 좀 그만 뜯어가세요. 이러한 어떤 즉흥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오리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뺏어가고자 하는 외세들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러한 뚜렷한 어떤 그런 슬로건, 기치들을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이사벨라 비숍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통학 헤드스라고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동학 농민군의 어떤 얼마 있지 않은 그런 사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사진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진은 압송되는 이제 전봉준 장군의 사진이거든요. 그 외에 뭐 해월 최시영 선생의 그 잡힌 이후에 이제 수감됐을 때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아중 뭐 김계남 사진이라든지 얼마 있지 않은데 그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 말고 수원에 아주 그 지도자급으로 활약했던 그 인물들의 어떤 그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파가 되겠습니다. 수원에서 활약했던 지도자급 농민군으로서 안교선, 최재호 이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붙잡힌 이후에 이제 수급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저작거리에 이제 표시가 되면서 그거를 비숍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요. 그거를 본 이후에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외세를 한국에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국왕에 대한 충성 관계를 좀 조심스레 벗어나 반봉건, 반민중, 반외세라는 별도의 주체적인 독립 자주국을 강하게 표방하며 일어났으나 진압되었다. 그리고 한 충직스러운 장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머리를 서울로 압송했다. 서서문 밖에 이제 그 표시가 됐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은 조금도 비굴함이 없이 당당하고도 평온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때 당시 많은 서양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서양인들의 어떤 시선은 약간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런 시선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훨씬 우월하고 우월한 서양인이 열등한 동양인을 가르쳐줘야 된다. 개화시켜줘야 된다. 문명화시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비숍 여사는 그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서양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동학 농민군의 어떤 그런 의식과 그 기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것을 자기가 직접 보고 그런 것들도 비중 있게 자기의 저서에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행가가 1894년 가고년 때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여행기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을 표현할 때 코리아라는 나라를 서양인들이 인식을 할 때 뭐 은자의 나라 한국 또는 뭐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뭐 이러한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힘이 없는 한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어떤 서양인들의 기록물들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용한 나라, 흰색 옷을 좋아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많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 인식이 이 제목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동학농민혁명이 발생을 하고 청일전쟁의 어떤 그런 전운이 감도는 시기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행기를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저서에 나와 있는 뭐 한국의 태극기라든지 한국의 군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는 토벌군 사령관 홍계원이 있거든요. 그 홍계원의 어떤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의 기록을 보면 다른 그 기록물들과는 다른 어떤 통찰력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1890년대까지 관직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팔렸다. 물러나는 관리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자리를 살 수 있었고 강력하고 귀족 가문인 민씨 일가가 속해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당파가 그 지방관의 임기를 1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과거에 2, 3년간 해먹은 것을 1년 동안 이제 맞춰야 했었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그 맞춰야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악랄하게 그 탐관오리 어떤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민중 봉기가 대규모 봉기가 발생했다는 약간 통찰력 있는 그런 기록을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지방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발생을 했던 어떤 시작점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부농민 봉기가 발생했던 그 고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그 서울 한양에 어떤 힘 있는 양반 가문들의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과거를 급제를 하고 고부 땅, 지금의 정읍이죠. 고부 땅의 군수로 가는 게 가장 큰 그 희망이었을 정도로 고부 땅은 약간 이제 그 비옥한 토지, 호남평의 중심지로서 아주 물산이 풍부했고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물산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된 만큼 뜯어갈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 탐관오리들이 아주 바라던 그러한 부임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조병갑이 이제 고부 땅에 부임을 해서 아주 악행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이 여행가도 이제 봤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독일의 어떤 그 기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때 당시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데 러일 전쟁 보도를 위해서 이제 종군 기자로 이제 조선 땅에 파견이 되게 돼요. 이제 근데 마침 이제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으로 전쟁터로 신혼여행을 삼았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마 와이프한테 소박을 맞았을 것 같은데 와이프와 함께 전쟁터로 신혼여행을 떠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 언론인인데 여행가의 챕터에 넣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우긴 했는데 독일어가 상당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 독일어와 현대 독일어도 약간 다르고 알파벳조차도 약간 다르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전쟁 취재와 신혼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데 밑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그 신혼여행 떠났던 그 일행 사진이고 기차 안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저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와서 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한반도 남부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그런 루트를 볼 수 있는데 독일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 여정은 정말 긴 여정이었을 것이거든요. 비행기도 없었을 테고 이제 배도 이제 동력이 있었지만 많이 이제 빠르지 않았고 지금처럼 그 같이 남편과 함께 따라온 그 신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험난한 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특이한 그 시선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은 한국 문제에서 중국보다 늘 공세적이었다. 특히 한국에 주재한 일본 공관원들은 이 시기에 꽤나 수상쩍은 역할을 맡고 있었다. 1894년 일종의 종교결사인 동학의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마침내 일본이 바라던 그 기회가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일본이 바라던 그 기회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주 진작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대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월한 서양 문명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도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한 그 준비를 차근차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게 1910년이라고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5, 60년 전부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일본은 조선 땅을 먹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본의 어떤 야심과 그 속내를 이 언론인들은 꿰뚫어 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다른 그 인물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어떤 인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10년 또는 더 좀 앞당겨서 한창 의병이 일어났던 이제 민비 시해 이후의 어떤 그 의병 활동 때부터 일본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민족주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일본은 준비를 했고 그 일본의 어떤 야심과 그런 욕망들은 더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교과서에 좀 약간 그 정보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많이 이제 그 학계의 어떤 그런 성과나 이러한 이제 민족주의적인 사관들을 많이 배제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그 교과서가 많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대륙 진출의 어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표방했던 거는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미개한 국가가 아닌 우리는 문명 국가로서 서양의 어떤 그 서양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욕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전쟁 우리나라를 그냥 함부로 빼앗고 싶었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한 뭐 그러한 명분을 이제 그 타이밍 좋게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약간 일본의 어떤 그러한 뒤에서의 공작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그런 연관성들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연구들은 이제 약간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지만 일본이 이제 동학농민군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륙 진출의 어떤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공작을 벌여왔다라고 아주 이제 그렇게 보는 연구자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이제 한국 학계의 통로는 일본의 어떤 그러한 공작과는 상관없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숭고한 이제 희생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있었다라고 이제 그러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심도 깊은 연구는 전공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러한 언론인들이나 여행을 왔던 이 사람들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측면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일본의 어떤 치밀한 준비 과정도 더 살펴봐야겠구나라고 이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폴란드 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견문록을 작성을 한 건데요. 이 사람도 이제 러일 전쟁 때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요. 바츠와프 시에로셰프스키라는 폴란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과 폴란드의 어떤 그 외교 관계에서도 약간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반 농민들의 봉기했던 고부 지역의 폭동은 후에 심각한 봉기로 변하게 되었고 이 봉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전봉주는 이 운동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이들은 왕의 친위대를 격파했고 수도에서도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에서 이제 군대를 조선 땅에 보내는 그러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왕의 친위대를 격파한 것이 바로 황룡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군들의 어떤 그 군대로서의 어떤 그 조직을 갖춘 이후에 첫 본격적인 전투가 전라 감영군과 싸웠던 황토현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황토현 전투에서 무기 열세를 극복하고 전봉준 장군의 이제 병법을 활용해가지고 화승총을 주 무기로 하고 있는 전라 감영군을 이제 황토현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돼서 그 승리한 날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날이 이제 양력으로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최초로 이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게 되고 그 해에 국가 주도하에 기념식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념식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녹두꽃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5월 11일 날 실제로 황토현 전투 모습을 그 드라마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 또는 이제 일본의 공작원들이 이제 농민군과 어떤 접선을 시도하고 어떤 계략을 획책하는 부분이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교관 완벽한 승리자를 보다라는 소제목인데요. 청일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896년 영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라는 가명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되게 됐는데 이 가명을 쓴 사람은 러시아 외교관인 제논의 볼피젤이라는 사람인데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쓴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스파이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나라의 어떠한 속사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외교관으로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스파이로서 비공식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 내역을 본국에 전보를 치고 소식을 보내는 그러한 이제 외교 문서들을 서양에 있는 그 외교부 소속의 외교 기록관에서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러시아의 어떤 외교부 산하의 기록관리소에서 많이 이제 그 기록들을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도 우리가 아시아의 기록물을 의존하기보다는 그거는 이미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국주의가 한참 이제 강성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강대국들, 제국주의 열강들의 그 외교부 기록관을 찾아가서 그 기록물들을 연구하고 발굴하고 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첩자로서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청일전쟁이라는 어떤 그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판을 바꾸게 될 만한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보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책으로까지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그 관련 사실 보면은 동학농민군은 패주를 가장하여 정부군의 추격을 유도해 교묘하게 위장한 매복 장소로 끌어들였다. 동학농민군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고위 장수 1명과 병사 300여 명의 손실을 입혔다. 라고 하는 부분이 황룡 전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토현 전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라 감영군이 격파된 이후에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토벌군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토벌군 사령관이 바로 그 유명한 홍계운 장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민비시의 을미사변 관련된 어떤 그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또는 뮤지컬이 많이 유명을 하죠. 그 명성황후란 뮤지컬이 아무 스테디셀러인데 지금도 막 여러 버전과 여러 여자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시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명성황후 민비이고 그 남자 주인공이 바로 그 홍계운 장군인데요. 홍계운 장군은 이제 말단 무관 출신이었는데 이모군란 때 월급을 받지 못한 이제 군인들이 군인 그 월 급료를 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 반란이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궁궐로 쳐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말단 이제 군관인 홍계운 장군이 민비를 업고 이제 달아나서 이제 민비가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약 이제 승진을 거듭하게 되고 이제 바로 이제 호위무사까지 이제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그 홍계운 장군이 명성황후 뮤지컬의 이제 남자 주인공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홍계운 장군이 그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으로서 농민군을 토벌하고자 하는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서 정부군 이때 당시로 말로 하면 경군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서울경자의 군대군자인데 서울을 방위하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인데요. 서울을 방위하고 있는 군대인 만큼 아주 최첨단의 서양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를 동학농민군이 전략 전술로서 무기의 열세를 극복을 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 나온 이제 승리의 발판이 됐던 전략 전술도 있겠지만 그 아주 유명한 무기가 있는데요. 이 장태라는 무기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태라는 것은 처음에 닭을 키우는 닭 우리를 장태라고 하거든요. 이 닭 우리를 높이 2m, 너비 6m까지 크게 키워서 이거를 이제 방패 삼아서 굴려서 이제 총알을 맞고 이거를 진격을 해서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이후에 농민군들은 아주 서울을 지키는 아주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경군까지 격파했으니까 그때 당시 전라도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전주성까지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직강소까지 설치를 하게 되고 약간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독일의 외교관인 막스 폰 브란트의 저서를 봤을 때도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의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폭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마지막 줄, 이는 폭동을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연스럽게 일본의 개입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고 이때 당시 조선은 이제 청나라를 이제 모국으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하에 놓기 위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 독일의 외교관은 이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동양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인데요. 요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번역서로는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양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특히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중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집한 1차 사료라든지 어떤 저서들, 집필한 기록들이 이제 본인의 모교에 이제 기증을 하고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모교가 이제 그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러커스 대학인데요. 그 러커스 대학 도서관에 크리피스 컬렉션이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컬렉션 안에 동학농민군 관련 사진과 어떤 기록물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은자의 나라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사진과 지도들이고요. 그 기록을 보면 1894년 봄이 되자 동학농민군은 남부지방에서 커다란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 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견된 군대는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흩어졌다. 토벌군 사령관인 양호토토다 홍계우는 자기의 힘으로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라고 조정에 장계를 올리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의 탐관오리들은 청국에 이제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에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큰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는 협정을 맺게 돼요.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서로 이제 통보하게끔 하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파견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군대도 파견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 군대에게 원군을 요청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을 유린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언론인들이 바라본 동학농민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더 그래픽이라는 영국의 신문인데 이때 당시 서양의 신문들은 기존의 그 텍스트로만 올려져 있던 어떤 신문을 탈피하고 독자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게끔 많은 사파와 그림들을 집어넣은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신문들을 많이 발간을 하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요. 그 경쟁의 일환으로서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글자만 있는 신문이 아니라 어떤 그림과 사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신문 제목이고, 이 신문의 어떤 라이벌 신문으로서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는 그런 신문도 있는데, 이것도 이 신문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러스트 그림 사파를 이제 신문에 많이 실어서 독자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청일 전쟁은 국제적으로도 서양에서 많은 이제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본인의 그 일본 본국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풍습과 문화를 버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과연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만약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청나라를 물리치고 동아시아 패권을 잡게 된다면 서양의 어떤 그러한 근대적인 어떤 문물과 문명, 그 문화가 정말 우월한 것이고, 여기에 동양에서도 통하는 것이고, 서양의 우월함을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서양인들은 그 청일전쟁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특파원과 언론인들이 조선 땅 또는 일본에 들어와서 취재 경쟁을 벌이고, 그 경쟁 속에서 많은 신문에 그 청일전쟁 관련된 기사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 많은 기사들 중에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사가 일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더 동학이라는 설명 앞에 동학을 표현한 게 내셔널 파티라는 설명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셔널 파티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이제 국민당쯤으로 이게 직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뭐 고유명사격인 국민당이 아닌 어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의 어떤 그 민의를 반영을 하는 어떤 파티,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조선 민중의 어떤 민의, 그들의 뜻을 담아서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의를 펼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그러한 인식을 이 내셔널 파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 하퍼스 위클리라는 신문은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인데, 이 미국에서도 많은 이제 사파를 가미를 해가지고 신문을 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사진기가 이미 발명이 돼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군함을 이끌고 동아시아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군함을 통해서 침략을 하면서 함포와 함께 다른 한쪽 손에는 그때 당시 첨단 그 발명품이었던 사진기를 들고 왔었거든요. 함포와 사진기는 거의 같은 이제 첨단 무기로서 이제 작용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함포를 쏘고 그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그 동양의 모습을 사진기로 담아서 그 담았던 그 사진을 어떤 그 식민지에 어떻게 식민지로서 잘 이제 뺏어먹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를 활용할 때 이 사진 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진 자료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사진을 실제로 이제 인쇄하고 배포할 정도까지는 이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사파로 약간 희화화해가지고 많이 실었습니다. 여기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실제로 사진을 담은 그 신문들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에는 사진이 담긴 신문들이 많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간 부분에 민심의 불만과 동요로 내정이 불안해진 한국 조정은, 이 민심의 불만과 동요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동학 농민혁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무엇도 결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혼란한 동아시아 또는 그 혼란한 조선의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른 기사인데 이제 미 해군 출신 격리감이 이제 작성한 기사인데 한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최근의 반란, 여기서는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이 점차 전국을 번지고 있는데 그 성격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신음하는 민중의 봉기로서 무자비한 조정의 폭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맥켄지라는 영국 출신 언론인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친한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서양의 모든 어떤 그 조류는 일본에 많이 우호적인 그러한 흐름이었거든요. 뭐 실제로 그 지금 K 컬처가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이 K 컬처가 이슈하게 되기 이전에 유명했던 게 바로 이제 와페니즘이라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일본 문화를 숭상하는 서양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와페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일본을 약간 이제 치켜 세워주는 뭐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구자나 언론인이나 뭐 선교사들이 많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맥켄지 언론인은 반대로 한국에 많이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호적인 성향을 그가 남긴 저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고, 몇 년 전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뭐 케이블 채널 이제 드라마에도 이 장면을 마지막 회에서 이제 모티브 삼아서 의병들의 어떤 그러한 정신들을 이제 담아본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사진이 바로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의병들과 함께 했던 것과 인터뷰 내용과 뭐 그런 것 활동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책 속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향해 진격하다가 서울 남방 백마을쯤에 도착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우금시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중국과 문제를 야기시키려는 일본인들에 의해 조장된 것이었다. 이 사람의 시각도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많이 이용했다라는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3.1운동 이후에 3.1운동 관련된 어떤 한국의 독립운동을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룬 그의 저서인데요. 친한파 언론인답게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일반적인 서양의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고 한국이 일본에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들을 되돌아볼 때 동학운동에는 순수한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동학농민군들이 폭도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애국심의 발현으로서 의롭게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군들의 의식과 어떤 가치관들이 독립운동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정신들을 받들어서 일본을 벗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뭐 이러한 논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선인데요. 선교사들이 바라본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때 당시 조선 땅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실제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많은 박해를 받고 조선의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의학을 들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베풀어 준다든지 학교를 세워서 근대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뮤텔이라는 교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뮤텔 주교도 이제 1890년도에 조선 8대 교구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조선의 이제 천주교라는 그런 것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정부에 협력을 하고 포교의 어떤 자유를 얻고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이 쓴 바로 이 일기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요. 이 뮤텔 주교는 정말 42년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작성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일본 정부에 협력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한참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청일전쟁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이 일기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록 중에서 많은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고부지방에서 시작된 민중운동이 그러하다. 뮤텔 주교는 특히 오리엔탈리즘 성격이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들을 이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리안 리포지터리라는 어떤 잡지인데요. 조선 땅에 들어온 어떤 그 많은 서양인들의 어떤 가이드를 제공했던 그러한 영문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문화는 이제 뭐 서양의 문화와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한다거나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꼭 알아야만 더 이제 복음 전파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 문화 또 그 조선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영문 잡지를 만들어서 조선의 문화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포교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문 잡지가 발간이 됐는데 이 잡지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총 4개의 기사였는데요. 저희 가운데 보시면 이제 동학에 읊었던 이제 그 기도문도 이제 한자와 한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만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문까지 나와 있고 동학농민군과의 7개월, 동학 지도자의 진술 뭐 이러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학농민군과의 7개월이라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했던 도록 표지로 삼았던 아르노브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이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4년 판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디자인의 어떤 그 기초로 삼았습니다. 1895년 2월호 더 동학이라는 기사를 보시면 윌리엄 정킨이라는 선교사가 작성한 글인데요. 만약 동학이 정부와 좋은 관계를 이루는 원칙을 가진 종교단체로 남았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정치적인 요소가 종교적 요소보다 우세하게 되면서 그들은 혁명가 집단으로 되었다. 동학농민군을 혁명가 집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킨 선교사는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전라북도 이제 군산에서 활동을 했던 선교사로서 군산하면 그 한때 야구가 유명했는데 야구를 도입을 하고 학교를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역사를 펼쳤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도 캐나다 출신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이 사람도 이제 코리안 스케치라는 저서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학봉기가 중국과의 전쟁을 촉진시키고 싶어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 선교사도 일본의 어떤 대륙준칠의 그 야욕을 바라봤던 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도 아주 유명한데요. 상투의 나라라는 그 번역 제목으로서 많이 소개가 됐었죠. 그들이 쓴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낸 15년이라는 책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단의 갑작스러운 조직과 놀라울 정도의 인기는 물론 많은 부패한 관리들의 포악한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시작점을 이제 잘 바라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기록으로 보면 다른 많은 운동처럼 동학은 관리의 탐악을 없애고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훌륭하고 애국적인 결심으로 출발했다라는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제이콥 무스라는 선교사인데
미국 출신 선교사로서 이 사람도 특이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보통 대도시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도시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포교 활동을 하기 편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의 시골로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 역사를 이제 자신의 저서로 남기게 됐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을 소탕하러 온 국왕의 군대를 전멸시켰다. 이 황룡전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동학농민군은 중국 군대가 온다는 도식의 퇴각, 잠시나마 그들의 활동이 가장 강성했던 남부 지역이 평정을 회복한다. 이 시기가 이제 집강소를 설치하고 농민 자치를 실현했던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는 사태를 초월해야 했고 청일전쟁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결국 동아시아의 판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온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서인데요. 아서 브라운이라는 미국 출신 장로교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극동의 지배라는 책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급변하는 정세를 이 책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왕조에 충성했으나 정부의 적개심과 백성의 슬픔이 중국의 태평 청국군처럼 동학농민군들을 혁명가로 변화시켰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도 동학농민군을 혁명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에서 바라봤던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봤던 어떤 다른 시선을 서양인의 시선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또는 일본이나 중국에 살펴봤던 어떤 반란자들이라는 인식이 아닌 동학농민군들은 애국심에 의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고 그들은 결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이러한 시선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시선을 바라봄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어떤 이제 동아시아 또는 조선에 국한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이제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서양에 있는 이런 기록물들과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이런 서양인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